일단 여기 제가 초대해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 6월달에 유사한 토픽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시작하기 전에 한 두어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미국에서 우리 크리스다마차리 교수하고 저하고 또 공교롭게 같은 패널에 쓰게 됩니다. 거기에 오시는 청중들은 우리가 말하는 큰 대기업들의 사회 이사들이에요. 그래서 Board of Directors.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러 다양한 분들이 와 계신 것 같은데 고민하는 이 내용이 미국에서도 똑같이 같은 시점에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는 가장 근간 이유 중에 하나는 변화. 이 변화의 속도와 변화의 폭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게 바뀌어가기 때문에 하다못해 중역진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이사회에서도 이런 관건 가지고 고민을 하고 해법을 찾으려고 하고 찾은 해법에 대해서 또 도전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유사한 토픽을 지금 저희가 같이 여기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 교수님이 발표하신 그런 아카데믹한 포커스 외에 약간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으면 조직은 어떤 인재를 요구를 하고 내가 그 인재가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걸 관점으로 해서 발표를 드릴까 합니다. 6월달에 영어로 했더니 이번에는 한국말로 해달라 그래요. 제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보면은 말 가지고 약간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The future of work 또는 The work of the future 이렇게 제가 써봤어요. 한국말로 해보면 일의 미래냐 아니면 미래의 일이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생각을 해보시면 다르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일의 미래라고 하면 일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저 계속 되면서 약간씩 바뀌어간다. 어떻게 보면 evolutionary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갑자기 미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뭔가가 좀 끊긴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엄청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세대가 바뀐 후에 그 다음에 많은 기술 요소들이 mature된 후에 그때 가서는 일이 어떻게 됐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표하는 동안 이거 조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저랑 같이. 그러면서 이제 Q&A 할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실제 있는지 나한테는 그런 주는 시사점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차 혁명, 4차 혁명하고 정리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제 그저께 1차, 2차, 3차, 4차. 뭐 굳이 학술적으로 정의를 내린다기보다도 여기서 요점은 이런 어떤 혁신 차원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사회에서는 어떤 생산성 위주로 이렇게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뭐 84%가 농사 쪽의 일을, 농업 쪽의 일을 하다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라는 그 흐름도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 번째 뭐 지금 시작하는 과정이고 네 번째가 아주 빠른 속도로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시사점은 이 생산성 향상이라는 걸 항상 잣대 기준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이 내용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 job이죠, job, work. 그 다음에 일자리, 우리가 얘기하는 너 일자리 있어, 너 직업 있어 하는 그거.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조직원으로 소속된 그 조직, 이 세 가지가 지금은 다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삼성모 조직에 상무라는 이름을 달고 무슨 일을 했었어요. 그거는 그냥 하나 통합적으로 삼성이라는 조직의 상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게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오던 그런 거라면 앞으로는 그리고 일부는 지금 이미 현재 하고 있는 일 자체와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직업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 롤이 내가 소속된 조직과 분리가 됩니다. 이걸 조금 시사점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 주세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autonomous vehicle, 미국에는 이 우버라는 게 또 리프트라는 게 아주 뭐 거짓 없는 데가 없다시피 다 돼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잠깐 있다가 없고 지금 카톡 택시인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autonomous vehicle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 제일 underutilized asset 중에 하나예요.
차를 사가지고 소유를 하는데 차를 집으로 계속 하고 20불이든 아니든 24시간 중에 뭐 한 3시간, 4시간, 어쩌면 1시간, 2시간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주차돼 있지 않습니까? 차는 움직이라고 만든 건데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라는 거는 생산성 측면에서는 무지하게 underutilized asset이에요. 자, 그거 가지고 교통업, 트랜스포테이션업이라는 게 지난 100몇 년 동안 쭉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 우버를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우버라는 회사의 그 조직에 소속된 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운전한다라는 일 자체는 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안 쓰던 차를 써서 돈을 버는 거죠. 그 어떤 그 액션 자체의 일이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회사에 소속돼야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게 하나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우버라는 회사가 이 특히 택시업 같은 거를 상당히 많이 디스럽트를 했다라고 저희가 그 예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게 불과 지난 뭐 6개월, 1년에서 2년 정도 된다고 치면 이제는 우버 자체도 디스럽션 대상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제 오늘 들은 것 중에 블록체인이라는 걸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버라는 역할 자체가 차를 운전해 주시는 분들과 차에 타는 승객들을 연결을 해주는 게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서로 간에 신뢰를 못하는 상태에서 너무나 많다 보니까 중간에 그 신뢰 역할을 해주는 그 클리어런스를 롤 해주는 그 회사가 우버인데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는 개개인 단 요소단이 직접 그 신뢰를 하고 트랜잭션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타는 사람 입장에서 운전하시는 분과 또 거꾸로 직접 연결이 되면 중간에서 페이먼트 해주고 신뢰하게 뭐 이렇게 다 해주고 하던 그걸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이제 퀘스천 마크가 든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의 속도와 폭의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요. 미국의 그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라는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10년 동안에 net new job 이 일자리를 만든 거를 만들고 없어지고 바뀌고 걸 전체적으로 봤더니 한 95% 정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서 하는 이런 일이 아니고 아까 우버 말씀드렸듯이 net new freelancer, gig economy, off the balance sheet 이런 식으로 하는 생산성에 관여하는 그런 잡이 한 95%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차트 제가 다시 돌아올게요. 무슨 얘기냐면 죄송합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이게 잘 안 나오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은 옛날에 우리 지금도 하고 있듯이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하는 직원 분류를 이렇게 맨 위에 보시면 아래는 그렇지 않은 거, 그러니까 contract worker라든지 independent worker라든지 freelancer라든지 이렇게 보시고 좌우 쪽으로는 내가 어떤 회사 직접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리모트 워커로서 상관없이 한다라고 구분을 하게 보면은요. 회사에 들어가서 정규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부류와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정규직 부류 또 그 반대편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회사 입장에서는 한 두어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필요로 한 스킬을 가진 인재가 부족하다 보니 그렇다고 계속 사람을 채용할 수는 없고 어디서 당장 급하게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판매를 해야 되고 고객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 스킬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서 채우고 보면은 이제 그 off balance sheet이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처럼 컨설팅하는 사람들도 그런 부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에서 무슨 문제 해결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회사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없거나 아니면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상당히 좋아들 하세요. 제가 한번 다시 차트를 볼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변화, 뭐 인터넷, 사물 인터넷, 4차 혁명 이것들을 이렇게 좀 요소별로 모아보면요. 기술적인 게 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센서들, 디바이스들 하다못해 차도 그 기술의 하나라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이 휴대전화가
모델에 따라 다르겠지만 12개에서 16개 정도의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 뭐를 감지하는 센서도 있지만 센서 두세 가지를 합쳐서 또 뭐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요. 생각해 보시면 12개에서 17가지 센서가 들어가 있는 그 디바이스 단어 하나가 저기 들어가 있는 디바이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autonomous vehicle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센서로 돌릴 수 있다 그러면 17개에서 18개면은 자율주행차가 됩니다. 그만큼 이 기술의 발달, 그다음에 그 기술 발달한 거에 대한 maturity 포인트가 이미 거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우리가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포드가 2021년까지 아까 말씀하신 그 레벨 4 autonomous vehicle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2021년 캘린더인지 아니면 모델 이어인지 모델 이어라면 2022년에 나오겠죠. 레벨 4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 놓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야기로는 한국의 현대가 아마 그거보다 1년 앞서서 생산하겠다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변화의 속도와 폭,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운전을 안 해도 되면 뭘 할고 한동안 애플이나 이런 구글 이런 회사들이 자기네도 차를 만들겠다고 하다가 요새는 약간 바뀐 게 굳이 내가 만들 필요 없고 대신에 운전자가 또는 그 안에 탄 승객들이 운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면 뭐를 할고 curated experience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덕티브하게 일을 하든지 영화를 보든지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의 속도, 폭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는 거진 이미 다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이 데이터 애널리틱스 요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많은 센서들, 디바이스들이 데이터를 직접 만들거나 캡처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고 분리 분석을 해서 뭔가를 하겠다 하려면 데이터의 퀄리티 자체가 무지하게 중요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퀄리티 중요하다라는 건 최소한도로 5가지 요소가 포함이 돼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첫째, accurate, 정확해야 되고, 둘째, complete, 완벽해야 되고, 셋째, relevant, 의미가 있어야 되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location based timestamp,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서 어느 시점에 그 데이터가 생성이 됐느냐, 이 한 5가지 요소들이 합쳐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누가 언제 뭘 어디서 왜 어떻게 했냐, 우리가 옛날에 배운 육하 원칙, 이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왜 중요하냐면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드는 제품의 생산 과정과 분량을 모르기 때문에 들어오는 오더가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게 많은 assumption들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돌립니다. 근데 이러한 이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로케이션 스탬프까지 돼가지고 정확하게 complete, accurate, relevant한 데이터가 나와주면 assumption이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어져요.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내가 proactive하게 뭐를 하든 preventative하게 뭐를 하든 하다못해 proactive maintenance를 하든 prescriptive하게 누구를 사람을 돌리든 모든 운영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 내에서 뭐 빅이든 스몰이든 간에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차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큰 비행기들이 오토파일럿을 눌러서 오토 랜딩해서 착륙을 수술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미 매추하게 와 있어요. 그다음에 policy regulation은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나라마다 또 약간씩 법조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건 잠깐 보류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의 속도와 폭, 그다음에 인재, 사람 관점에서 보시면 맨 오른쪽이 자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고 조직에서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하고 키워야 될고 그걸 보시면 옛날에 그 유명한 저자 알빈 토플러가 얘기했듯이 프로스몰 모델 이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그냥 갖다 쓰는 거 또는 데이터를 만드는 거를 합쳐서 내가 생산도 하면서 내가 소비도 하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소비자로서 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쓰시는 상품이나 뭐 가서 드시는 음식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그 고객이 언제 어디 가서 뭘 하고 뭘 선호하는지를 알고 싶어 해요. 회사들은. 지금은 우리가 소비자로서 그 선택권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니네 둘은 알 수 있고 니네는 알면 안 된다라는 그거를 할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가줘야 돼요. 아직은 그것까지 못 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이슈 이런 거 계속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해서 누가 그게 권한이 있고 그걸 가지고 상용화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게 아직 다 완전히 풀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바뀌는 기술 때문에 바뀌는 일들 중에 오토메이션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게 사실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전 세계 한 26만 4천 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무지하게 큰 그 규모로 돌리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회계 쪽 옛날부터 하던 텍스 감사 이런 게 아직도 상당히 크고요. 그 외에가 컨설팅인데 회계 업무 같은 걸 봐도요. 감사 업무를 봐도 어토노머스하게 돼 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텍스 폼 세금 보고서 쓰고 어디 가서 감사해가지고 발표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의견을 내고 이러는 그 일들이 이제는 artificial intelligence를 잘 활용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릿하는 팀들, 어디 감사하는 팀들이 무슨 회사의 그 웨어하우스 창고에 가서 재고를 쉽니다. 한 서너 명이 가서 일주일 동안 재고를 다 씌워서 옛날 대비 뭐 몇 박스 불량품 이걸 다 써요. 그거를 검증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지서부터 운반되는 모든 과정에 그 상품 완성된 상품이 박스 안에 몇 개 들어가 있다는 그것들 자체가 다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박스가 움직이면 다 감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가서 일일이 씌울 필요가 없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도가 있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 일을 하는 저희들조차도 상당 부분이 우리가 하는 일 자체도 바뀌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CPA를 따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럼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future audit, future 또는 future of audit 이런 것도 있는데 들여다보시면 앞으로 전산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면은 그러면 그거를 업으로 하던 프로페셔널들은 뭘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그냥 용역 위주로 것들 다 이렇게 바뀌고요. 그러면 그런데다가 오래 살지 않습니까? 우리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계속 올라가서 옛날에 그냥 은퇴하시던 시점보다 더 계속 하시던 일을 하고 다른 일들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체인지 사람에 대해서 바뀌게 되는 요소들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회사에 소속돼서 어떤 직함을 가지고 하던 업무 자체가 이제는 직함을 가질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직함을 가졌더라 해도 어떤 조직에 꼭 소속이 돼야만 되는 게 아닌 이렇게 분리되는 게 지금 이미 시작했고 앞으로도 이게 더 빨라질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옛날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서 졸업해서 직장 들어가서 그다음에 은퇴할 때까지 승진해가면서 이렇게 쭉 그런 트랙 자체가 이제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되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변하는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셋들이 필요하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대학 졸업해서 일을 할 때쯤 되면 지금 걔네들이 지금 말하기 일을 하는 잡 캐리고리 중에 한 30-40%는 이미 없을 거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그거 중간의 의미는 뭐냐면 기술자, 엔지니어로서 여태까지 엔지니어 위주로만 하던 사람들이 실제 나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기획 이코노미의 멤버가 되려면 그렇지 않은 인문적인 스킬을 고진동등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인문 쪽을 공부했으면은 기술이 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사람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동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이브리드 잡이라는 게 이런 스킬셋들을 다 융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많이 받으라 그런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지금 대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전공을 하려면 잡을 몇 번 바꿀 걸 각오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회사에 입사해서 그렇게 은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통계적으로 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패션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잡을 이직하기에 용이한 그런 걸 일단 공부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이직하기 좋은 거 잡아라 이거밖에 아닌데 그게 아니고 그 이 변화되는데 빨리 적응을 하고 잘 할 수 있는 기본을 전공으로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대학 중에 자기 전공이
딱 무슨 뭐 컴퓨터 공학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 전공을 만들어서 하는 데가 있어요. 인디펜던트 디렉티브 스터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공 자체를 자기가 만들 수 있게 학교에서 그걸 베풀어 줍니다. 도와주고 그런 회사 그런 학교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대학을 그쪽으로 진학을 할 거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데를 우선순위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거고 교육 입장에서 아까 교수님도 얘기하셨는데 lifelong learning 이게 뭐 계속 새거 배우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와닿아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회사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가령 뭐 그러니까 인덱스로 얘기할게요. 100이라는 금액을 주고 채용을 하면 그 사람이 받는 봉급 연봉이 100이라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133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보험 해줘야죠. 뭐 사무실 공간 마련해줘야죠. 컴퓨터 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그 정도 돼요. 그 중에 상당히 큰 부분 어떻게 보면은 의료보험 외에 가장 큰 부분이 교육입니다. 특히 저희처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업을 하는 회사에서는 약간이라도 새 거를 늦게 받고 이해를 하면 그만큼 사업에 직결이 돼요. 그래서 아예 교육 자체를 프로그램을 정기화해서 맨데토리로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이밸리에이션을 받고 이런 게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약하거나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앞으로는 그게 무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직 문화상 이런 게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밤새우고 어딘가 가서 세미나 가서 듣고 해갖고 나만 알고 있는 지식이 자기 동료들 사이에서 그게 차별화라고 생각해서 잘 공유를 안 하는 그러한 조직 문화라면 그것도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가치가 어디서 나오냐면 남들보다 빨리 내가 습득한 거를 빨리 공유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내가 뭐 새 거를 들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왜 옛날에 그 친구가 공유해 준 게 나한테 도움이 됐다라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한 조직 문화가 돌아가 줘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복잡한 것들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lifelong learning은 그냥 내가 뭐 관심 있는 거 하나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거를 누구와 토의를 해서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게 그런 life learning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개인 단위로 이걸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전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커리어 패스가 지금 옛날처럼 그냥 사원으로 입사해서 쭉 해서 임원하고 퇴사 이게 아니고 본인의 커리어를 본인이 설계를 해서 가야 돼요. 필요하면 조직을 옮기고 필요하면 일 자체를 바꾸고 같은 조직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진짜 내가 원해서 하고 싶어하는 패션이 있는 일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지 않고 패션이 없는 일을 하면 여태까지 뭐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애들 키워서 학교 보내고 나는 은퇴하고 그게 앞으로는 거진 불가능해집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패션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차트 보시면요. 맨 우측에 보시면 기술 발달 속도를 인덱스화한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사물 인터넷이니 뭐 AI니 로보틱스니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핫 토픽들이 저 정도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individual, 개인,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쫓아가는 게 늦죠. 왜? 너무나 새로운 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쫓아가는 속도가 조직 차원에서 조직으로 쫓아가는 것보다는 빠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커브하고 세 번째 커브의 갭이 여기 회사를 대표하시고 오신 분들 계시면 저게 뭐 인사든 아니든 그 조직 내에서 메꿔야 될 갭입니다. 하다못해 저희 미국에서는 저 갭 세 번째 조직과 개인과의 그 갭이 조직이 개인보다 앞서 나가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policy maker들이 있어요. 이거는 policy maker들이 앞서가야 되는지는 사실 좀 논의해볼 문제예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가서 무슨 컨설팅을 하든지 꼭 그게 나옵니다. 뭐냐면 role of government. 알겠는데 그러면 정부는 뭘 해야 돼? 우리는 정책을 어떻게 해줘야지 민간 업체들이 시민들이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어가 뭐 거진 그냥 붙어 나옵니다. 그만큼 이 갭이 적겠죠.
또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뭐 policy 자체는 그냥 있는 거고 뭐 거짓 무용지물처럼 그냥 있는 거고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이라는 거와 job과 조직이 분리가 되는 상태에서 유동성을 요구를 하는데 그 얘기인즉슨 미국 같은 경우는 401k라고 퇴직연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잘 순환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자체가 받쳐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기반적인 게 잘 돼 있어줘야지 이런 융합할 수 있는 그 agility가 facilitate이 됩니다. facilitate이랄까 이상하네. 자, 요거는 그 시대별로 주로 뭘 어떻게 교육을 해왔는가를 정리한 건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넘기고 조직 옛날처럼 그 상명하달 위에서 전략 짜서 그 오도 내려오면은 실행하고 이렇게 그 수직화됐던 게 지금은 거진 안 되고요. 최소한도로 이런 그 새로운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자 하는 조직들은 조직 자체가 바뀝니다. 저희들이 내부 조사한 거에 하면은 약 한 30에서 40% 사이에 저희들이 클라이언트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지금 조직 자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조직도가 저렇게 네모박스로 쭉 돼 있었다면 지금은 실제로 네트워크 위주로 돌아가는 거를 조직화해서 반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어느 부서 어떤 팀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과 한국에서 TF라고 얘기하는 적은 유사한 걸로 팀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게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은 해체하고 또 다른 걸 만들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렇게 윤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바꿔주고 있어요. 그 조직 체계를 바꿔주는 비율이 지금 한 30에서 40% 정도가 그 일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미국을 예로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그 퇴직연금을 직장생활하면서 쭉 연봉에서 미리 삭감해서 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세금 내는 거를 줄이거나 디퍼를 하고 나중에 이직을 하게 되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다른 데로 가게 돼요. 그러면 또 그것도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게 나름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간 거 가지고 그 투자 운영 관리 해주는 회사가 어떤 수익률을 내느냐는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하다못해 직장에서 직장 옮길 때 잘 할 수 있게 해주듯이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으로서도 할 수 있을 때도 잘 하게 해줘야 됩니다. 제가 우버 얘기 또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 개인의 차를 쓰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있는 보험은 개인 보험입니다. 상용 보험이 아니고요. 택시 운전사처럼 상용 보험이 아니고 내 개인 보험입니다. 그거는 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전하는 거리, 그렇죠? 얼마나 자주 쓰는지, 어떤 지역을 주로 다니는지를 다 포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김기세라는 사람이 이런 차를 몰면은 1년에 얼마를 내십시오가 다 포뮬러처럼 나와 있어요. 그 개인의 보험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하루에 2~3시간씩 우버 운전을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버라는 조직에 속하지 않고 내 개인의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일을 하되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일주일에 출퇴근용으로만 사는 차를 쓴다라고 생각하고 보험료를 책정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운전을 할 테고 그만큼 잘 모르는 지역을 가야 될 테고 누가 차에 탈지도 잘 모르잖아요. 위험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보험 자체를 그 커머셜로 바꾸게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올리든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버가 많이 커지니까 그 컬렉티브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특정 인슈런스 회사에다가 네고시에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커머셜을 할지라도 아주 조금만 하니까 약간의 프리미엄을 조절을 하더라도 그냥 있는 보험을 그대로 할 수 있게 해다오. 그렇게 해서 조금 조율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제가 운전을 이제 하겠다고 3시에 딱 켜고 이제 손님을 기다리는데 손님께 왔어요. 그래서 딱 받았습니다. 손님을 픽업하러 가는데 한 10분 걸려요. 자, 그 10분 동안이 내 개인의 보험입니까? 아니면은 커머셜 보험입니까? 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걸 또 사업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보험회사 중에서 마이크로 팔리시를 딱 그 10분만을 커버해주기 위한 보험이 나옵니다. 그러한 보험 설계를 누가 하겠어요?
5년 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뭐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이 팔러시를 만드는 정부에서는 허용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든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자동차 업계 중에서 이 자동차 보험 업계 그 근본적으로 돌아가는 그 스트럭처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대학 나와서 직장을 얻고 자기가 이제 독립하면서 차를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살 때 차 보험을 드는데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줘요. 뭐냐하면 차 보험을 들고 어느 일정 가다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게 사게 되면 또 집을 사야 되고 집 보험이 따라붙고 화재 보험이 따라붙고 여러 가지 보험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여태까지는 되게 로스 리더처럼 해서 싸게 많이 판매를 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그 고객을 내 고객, 평생 고객으로 잡으면 수많은 상품들을 파생 상품들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차를 안 산대요. 왜? 다 오토노머스 비에클이 되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3대, 4대 갖고 있던 사람들은 한 대로 줄입니다. 간단해요. 왜? 차가 나 직장에 데려주고 스스로 운전해서 가서 애들 픽업해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렇죠? 오후에 와서 나 픽업하고 중간에 우리 집사람이 차 쓰고, 이런 유스 케이스가 나오다 보면 사람들이 차를 많이 안 사게 되죠. 하나의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레벨 1, 2, 3, 4, 5까지 가면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냐면 우리가 지금 차 살 때 옵션들을 막 뭐 풀 옵션 이런 거 많이 넣잖아요. 이 운전대가 옵션이 됩니다. 차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이 프로덕트 디자인 자체가 앞으로 이러한 유스 케이스 때문에 저렇게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할 거를 고민하다가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을 필요 없는 거를 굳이 원하면은 그거는 돈을 더 얼마를 내세요. 이렇게 되고, 그러한 차들을 많이 쓰는 사람들 가만히 봤더니 노약자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쓴다라고 보니 앞좌석보다는 뒷좌석이 넓어지고 뒷좌석 문이 앞보다는 더 커지고 어떤 경우는 실제 뒷좌석 좌석이 차 밖으로 이 정도 나와줍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앉으시면 시트벨트 들어가고 그 의자가 다시 차로 들어가고, 프로덕트 디자인에서부터 차 소유에서부터 차 소유를 하신 분에 대한 보험부터 이게 다 바뀌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정의하던 그 어로 디자인 워커에 대한 스킬이 바뀌고요. 보험회사에서 보험 설계 상품하고 액추어리를 하는 분들도 바뀝니다. 가지고 있는 역량, 여태까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런 것들이 쭉 바뀔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받쳐줘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시사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다시 지금 씁니다. 어제 오늘 들으신 내용, 그 다음에 유사한 거 가지고 여태까지 고민하시던 거를 잘 보시면 이렇게 딱 들으실 때 그래 저거 그 토픽 자체만은 뭐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그 어떤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내가 볼 때 저거는 오케이야. 거기 반달표를 그리시고 한 80% 오케이.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조직에서는, 나 개인으로서는 저거는 오케이야. 저 정도만 되면 나 취직할 수 있어. 저 정도면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어. 쭉 돌다 보면 어떤 데는 가만히 있어봐. 우리는 아직 저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20% 미만, 10% 미만, 또는 많이 잘 준비는 돼 있어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직 시기적으로 시기상조인 거다라는 거를 그 개인 단위로, 팀 조직 단위로, 회사 단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우리 현주소가 나옵니다. 그 현주소 나온 것 중에서 어디에 갭이 있는지, 그 갭을 어떻게 메꿀 건지, 개인 차원에서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생 같은 경우 학교를 어디 가서 뭘 전공을 해야 되는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무슨 업무를 시작을 할 건지, 어느 시점인가는 회사와 별개로 나 독립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플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그냥 내비게이라고 했는데, 여기 아직 학교에 다니거나 지금 뭐 다른 일을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변화가 너무나 빨리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 질문을 못하고 그냥 소화하기 바쁜데, 모든 토픽들을 소화를 하실 때 이걸 한번 해보세요. So what? 본인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알겠고 들었는데 so what? So what? 그거를 몇 번을 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별로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최소한 서너 번, 대여섯 번.
그러다 보면 이제 그 so what을 막 물어보다가 어떨 때는 why so? 뭐 꼭 그래야 되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그 도달하게 돼요. 답이 나올 때쯤 되면 now what?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so what에 대한 질문을 개인한테 스스로 하시고 조직 차원에서 하시고 쭉 하시고 어느 시점 가서는 알겠고 됐고 now what? 실행한다는 얘기죠. 그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정의를 하고 해결을 하는 것 중에 그 특히 IoT 시대니 뭐 이제 좀 혁신적인 많은 변화가 주어질 때 그 미스라는 그 단어를 한국말로 제가 적었어요. 영어로는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중복 없이 반복 없이.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이런 프레임워크 써가지고 autonomous vehicle 알겠고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주는 시사점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에서부터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그런 이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바뀌어가는 우리 삶이나 직업 또는 일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문제 정의를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질의 질문 하실 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